안녕하세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의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었구나,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회를 주제로 다룬 예술가의 작품 소개해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이 난 작가는요, 바로 몇 해 전 리움미술관에서 열렸던 올라퍼 엘리아슨의 개인전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전시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올라퍼 엘리아슨 전시 제목 기억나세요? The Parliament of Possibilities라고 하는 전시 제목이 전시장 입구 벽에 써 있는 것을 보면서 먼저 굉장히 의아하다,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리아먼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미술에서 나오는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전시회를 기획한 미술관 측에서도 한국어로는 세상의 모든 가능성들이라고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를 보면서 왜 이 작가가 팔리아먼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전시의 제목에 넣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장은 굉장히 넓은 거대한 뻥 뚫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장에 갔을 때 그림이 벽에 걸려 있다고 하면요, 그림을 따라서 기획자들이 의도해 놓은 그 순서대로 관객들이 작품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전시회에 가면은 유명한 전시회일수록 앞부분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벽에 다 달라붙어 있어서 안으로 진입하기가 어렵죠. 주로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서 열리는 명화 전시회가 그런 케이스예요. 자, 이러한 관람객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박물관 학자가 생태학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4가지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신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개미형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벽을 따라서 개미처럼 꾸역꾸역 모든 벽에 걸려있는 작품들을 다 보는 유형의 관람객들이에요. 두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띄엄띄엄 보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보는 유형이죠. 그 다음 유형은 나비입니다.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관심 있는 것들을 보고 관심 없는 것은 그냥 스킵하기도 해요. 마지막 단계는 제가 가장 가까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고기 유형입니다. 이 물고기 유형들은 아예 벽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전시장 가운데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눈알만 여기저기 굴리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구나 하고 보는 유형들이죠. 미술에 진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저처럼 미술이 직업이어서 숙제처럼 굉장히 많은 전시회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보지 않을 수는 없고 또 보기는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거나 혹은 또 충분한 관심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전시를 어떻게 해놨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물고기처럼 전시를 보기도 합니다. 이 올라퍼 엘리아슨의 개인전에서는요, 관람객들이 어떤 유형의 관람 태도를 취해도 되게끔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요, 관람객이 개미처럼 벽을 따라서 쭉 작품을 보게 되어 있죠. 그러면 변화하는 색의 그라데이션 속에서 어디서부터가 빨간색이었고 어디서부터 이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기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관람객들이 벽을 따라서 보게 되어 있는 그런 조용한 전시장과 달리 뻥 뚫려 있는, 열려져 있는 공간은 관람객들의 태도를 좀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시를 보면서 같이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또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메뚜기같이 달려가서 그 작품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요, 특히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왼쪽에서 보는 것, 그리고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에서 보는 것에 따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의 작품이지만 보는 관점과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포착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전시회에 대해서 각각의 작품도 물론이지만요, 전시회 전체가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각각 다른 관람객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람을 하면서 자신이 바라본 경험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신의 경험,
그리고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어떤 배경 지식, 자신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국회라고 하는 전시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를 다 보고 난 다음에는요, 이 전시회에 이 팔리아먼트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직역해서 넣었더라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이 작가가 팔리아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다른 작품에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더욱 확신할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뉴욕에 있는 바드 대학에서도 The Parliament of Reality라고 하는 작품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리얼리티를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실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저는 현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의 의회. 어떤가요? 자, 이 작품은요, 야외 설치 작품입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작은 연못의 아주 가운데에 또 다시 동그랗게 되어 있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으로 들어가는 이 다리를 아치형으로 쌓아놓은 그런 설치물인데요. 이 아치형 다리를 건너서 섬 안으로 들어가면 이 둥근 접시 같은 작은 섬 가장자리를 따라서 바위들이 늘어서 있고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바위에 걸터 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사무실 다시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강의실 다시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 교수님들, 교직원들 또는 이곳을 방문한 누구나 이곳에 걸터 앉아서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현실의 의회,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 갈 일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의회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팔리아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올라프 엘리아슨이 쓴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라프 엘리아슨이 아이슬란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올라프 엘리아슨은 일반적으로는 덴마크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학업을 마쳤고 그리고 베를린에 굉장히 거대한 작업실을 두고 있고요. 덴마크와 코펜하겐과 베를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향은 아이슬란드이고요. 그리고 부모님 모두 아이슬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이슬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회가 생긴 곳이라고 해요. 930년에 알팅기라고 하는 이 아이슬란드의 의회를 인류 최초의 의회, 민주주의 의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알팅기는 야외 평원에서 각 마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협상을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였는데요. 이 알팅기의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서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진 국회 모델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아이슬란드의 알팅기는 그대로 오늘날 아이슬란드 국회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국회 내부의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보다가 아이슬란드 국회의사당을 보시면 일단 규모가 너무 작아서 좀 깜짝 놀라실 텐데요. 한 60여 석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의회 공간입니다. 네, 이런 국회의 내부 모습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또 굉장히 멋있는 말을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처칠이에요. 영국의 의회는 웨스트민스터 팰리스 안에 있죠. 1941년에 이 의회가 폭격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를 다시 재건하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처칠이 1943년에 남긴 명연설입니다. 아마 건축하시는 분들, 공간 디자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명언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말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된 각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 양식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의 의견, 태도, 생각 이런 것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빌딩이 다시 우리들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처칠은 이런 명연설을 남기면서
국회를 다시 재건할 때 과거의 국회처럼 굉장히 좀 좁은 공간에서 서로 반대되는 양당이 서로 마주보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국회가 굉장히 크고 방대하다면 좀 럭셔리하고 쾌적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같은 팀이다.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위압감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의 얼굴 표정을 자세하게 읽을 수도 있는 이런 좁은 공간에서 다닥다닥 앉아서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숨소리를 느끼면서 표정을 읽으면서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그 미묘한 공기와 분위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뜨겁게 토론하고 서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이런 토론식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공간 구성을 통해서 역설한 그런 명연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 리노베이션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베를린에서는요, 의회가 한번 리노베이션이 되기 전에 예술가에게 그 의회 공간을 빌려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토의 작품이 그 예입니다. 크리스토는 1971년부터 독일 국회의사당에 이 건물을 통째로 싸버리는 아트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의견 개진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매번 거절을 당해왔는데요. 이제 1994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건물도 100년이 되었고요. 너무 낡았고 또 리노베이션의 필요성도 다가오는 그 시점에 이렇게 20년 동안 이 국회의사당을 예술 프로젝트로 해달라고 한 크리스토라고 하는 작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작품을 허락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평소와 다르게 500여 명이 넘는 아주 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였고요. 투표를 진행을 했고 그 내용이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투표의 결과 예술가에게 이 프로젝트를 허용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술가가 어떤 정치적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순수한 예술적인 의도로 그저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좀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국회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돈을 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오늘날에는 베를린 시라든지 혹은 독일 국가에서 이런 예술가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후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요. 그런 후원을 통해서 사실 여러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죠. 크리스토는 모든 프로젝트를 다 자비로 충당하는 아티스트예요. 어떤 특정한 기관의 후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관에 종속하게 되죠. 크리스토는 그러한 모든 종속을 거부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불가리아 출신의 작가인데요. 공산화된 국가를 탈출하기 위해서 탈영병들과 함께 트럭에 숨어서 국가를 떠나온 이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는 공산주의를 싫어하고요. 굉장히 철저하게 자본주의와 또 민주주의의 논리로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그러면 이 아티스트가 이 금액을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기 전에 작가가 미리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스케치를 그립니다. 그 스케치를 팔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프로젝트에 동원되었던 1000조각을 나누어서 팝니다.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작품을 판매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자신의 자비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독일 의회에서 예술가의 프로젝트를 허락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네오나치 집단은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작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독일을 방문할 때마다 방탄조끼를 입고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90여 명의 전문 등반가들이 동원이 되었고요.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땀 한 땀 이 거대한 국회의사당을 포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시 기간은 2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입장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와서 작품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기관이었던 국회의사당이 예술작품으로 변모한 앞에서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고 흥미로운 광경을 목도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잔디밭에서 그들의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그렇게 탐탁히 여기지 않았던 국회조차도 굉장히 이 프로젝트 결과를 마음에 들어 하면서 작가에게 2주만 더 연장을 해줄 수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2주간 연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들이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하죠. 작가는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라는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이곳에 직접 와서 이 작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의회를 소재로 한 올라프 엘리아슨과 크리스토의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작품들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지? 결론이 뭐야? 한마디로 이 작품을 정의해줘 라는 질문 앞에서는 굉장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술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속성이 최근에 민주주의와 아주 유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일까? 이 제도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좀 생겼는데요. 놀랍게도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트리아의 정치학자 존 키는 바로 그 취약성이 민주주의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어떤 완결된 완벽한 제도,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협상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바로 그럴 때 오히려 민주주의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 멋있는 구절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주적 상황에서는 누구도 타인을 지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치하는 자가 항상 공적인 견제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릴리푸트 소인족 1,000명이 감시의 밧줄로 통치하는 자를 묶은 것과 같다. 민주주의 체제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존중하고 칭송할 수 있도록 또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예의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준다. 네, 오늘은 의회를 주제로 한 현대미술 작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술이 삶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요. 예술가들은 항상 촉수를 열어놓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전시장 자주 방문하시면서 열린 마음으로 많은 작품들 직접 감상하시기를 바라고요. 최근 만든 영상들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댓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나트 컨설팅 김영희였습니다.